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엄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8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 나왔죠. 그거 관련돼서 한번 보도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름 생각하고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자, 이 화면은 말이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자 8월 27일자 나왔던 보도자료고요.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큰 테마는 이번 대책의 큰 테마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이 지금 안정됐다고 보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돼 있다, 여전히 투기로 묶여 있다, 여전히 투기가 집중돼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대책을 함으로써 그 수요를 좀 공급 확장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이렇고, 이번 영상은 그런 거를 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투기 지역은 뭔지, 투기 과열 지역은 뭐고, 투기 과열 지구는 뭐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뭔지, 그런 것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제 메인 테마는 이제 세금이니까 세금이 어떻게 거쳐야 되는 건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투기과열 지구라는 게 있고, 투기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제재에 있어서 가장 작은 거고, 그걸 확대해서 투기 과열 지구가 좀 더 센 거고, 제재가 투기 지역이 제일 세다, 이렇게 지금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투기 지역은요, 서울 11개 구, 2017년 8월 3일 11개 구였다가 이번 발표로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추가된 거예요, 투기 지역에.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 지역은 이제 투기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역이었고, 경기도 과천, 세종특별시가 투기 과열 지구였는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광역시, 수성구까지 투기 과열 지구였는데, 광명시와 하남시가 포함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요,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경기도에 과천부터 쭉 나오고, 부산도 7개 구가 있었고, 해운대구, 기장구까지 세종특별자치시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구리시, 안양시 동구, 광교 택지개발지구까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됐고,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빼고는 투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게 가장 이번에 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다면 과연 이제 문제는 누가 지정하느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하느냐? 누가 선택하느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이런 지정 요건은 사실 저희 같은 국민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서 한다, 지자체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막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을 만들어 줬겠죠. 당연히 집값이 정부 생각보다 많이 오른 지역들, 그런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할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 정부에서 인정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서
집값이 오르고 있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내가 투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투기인지 투기 과열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런 거는 아셔야겠죠. 아마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투자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아파트 투자했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세 곳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산 곳은 집값이 안 올라요. 제가 산 곳은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사실 씁쓸해요, 이걸 보면은. 물론 저는 당장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잘못 샀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씁쓸하게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잘못 샀구나 나는. 그때 저도 분명 제가 2016년도 겨울에 투자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뭐 지금에 비해서는 쌌거든요. 또 그때 분명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때로 샀을 걸, 그때로 사놨을 걸.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이 조정 대상 지역부터 해서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이 법령은 뭐 이렇게 의미가 없고, 지정 효과, 대출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LTV, DTI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LTV 60%, DTI 50%. 그러니까 LTV는 그 부동산의 담보 가치로 대출해 주는 거고, DTI는 그 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대출 투기 과열 지구는 40%까지 해주고, 투기 지역은 역시 40%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은, 이 대출 규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 투자자들 억제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면요, 이 LTV, DTI 요건에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전세는 말 그대로 내가 그 보증금을 받아두고 그 세입자한테 살게 한 다음에 2년 뒤에 돌려주면 되는, 어떻게 세입자한테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만으로써 투자 수요를 일부는 억누를 수 있겠지만, 이게 묘화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그게 100% 묘화는 아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묘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LTV, DTI가 뭐 70%까지 됐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서민을 위한 대책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걸로 그 대책들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서울 집값은 뭐 6, 7억, 뭐 10억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 대출이 턱없이 낮거든요. 대출은 물론 대출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맞죠. 건전하게 대출해 주는 게 맞긴 맞죠. 그리고 이제 주담대 대출, 뭐 나머지 규제는 없는데, 투기 지역에서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해 주고요. 이거 한번 2건 이상일 때 제한하고, 주담대 건수도 세대를 한 건으로 제한하고, 기업 자금 대출도 제한한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 취득 목적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불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는 거 말고는 대출 안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당연한 건 뻔한 얘기죠. 이건 뭐 해주나 마나죠. 근데 이 대출 요건은 애꿎은 실수요자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투기 과열 지구만 해당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잠깐 좀 딴 얘기인데, 서울은요 100% 전 구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전 구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투기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구도 이 투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서울은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마라, 뭐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 쪽에 다시 돌아와서, 정비사업 쪽은
이거는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수 제한. 이게 종전에는 그 조합원이었으면은 그 주택을 3개까지 그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한 주택으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이게 양쪽 둘 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걸 제한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평범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얘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양도할 수 있게끔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재건축 재개발한 데는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빨리 팔아서 그 이익을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묶어둔 거죠. 다 지어질 때까지 못 팔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재건축 재개발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그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정비 사업도 재당첨 제한하고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그렇게 막 실효성이 와닿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좀 중요한데 요것도 요 투기 지역에서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 주택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농어촌 내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저기 농촌에도 집이 있을 때 농어촌 주택은 나름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걔는 비과세로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취득세, 취등록세, 중과세 대상 특례도 배제해버리겠다. 농어촌 주택은 일정 규모, 일정 가액 농어촌 주택은 그 취등록세 중과에서 배제해 주는데 그런 거 안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은 다 조정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셨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 그 1세대 2주택일 때는 그냥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3주택일 때는 그냥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씩 가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 강력하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해주겠다. 이게 가장 큽니다, 제 생각엔. 세율 올리는 것도 물론 가장 큰 제재인데, 세율 올리는 것도 제재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로 매매하지 않잖아요. 보통 하나 샀다가 뭐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뭐 10년도 뭐 그 이상도 살 수 있는데, 살면 살수록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양도 차익에서 그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 보유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떤 행위도 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그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자연 상승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나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거는 일정 부분 그 양도 차익에서 빼주겠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그거를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서울과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되게 큰 그 이펙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너 임대사업 등록 안 해?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줄 거야. 이런 기조로 그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거야. 뭐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해 보면은 현 정부는요, 양도소득세를 높였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세금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세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4월 1일 전까지,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양도할 수 있게끔 기한을 줬어요. 근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게, 그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팔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킴으로써 뭐랄까, 세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세율을 높임으로써 팔지는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임대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양성화 시킨 다음에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정책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데, 예전에는 2년 이상만 보유해주면 비과세였는데, 요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50%를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50%를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리고 뭐 또 기타 전매 제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분양권 산 거에 대해서 팔생각하지 말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팔생각하지 말라, 뭐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청약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요 조정 대상 지역 특기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신규 주택에 청약을 할 때 1순위 청약을 강화해서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은 발도 들이지 마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대책 포함해서 지금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지금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투기 세력들을 좀 걷어내려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물론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다 좋은데, 물론 실거주자들만 아파트를 한 채씩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유경제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부동산을 좀 여러 채 갖고 있다, 이게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런 투자자들도 국민인 거고, 지금 아파트를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도 국민인 것처럼 투자자들도, 다주택자들도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지금 기조를 보면요, 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도 시기는 이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원을 양성화하려는 게 정부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또 서울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지방은 지지부진하거든요. 정부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향 안정세예요. 하향 안정세. 하향이면 하향이지, 하향 안정세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샀던 아파트들도 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즉슨 집값이 안 올랐어요. 제가 산 지역들은.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근데 물론 전 지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처럼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공급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수요는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급은 서울의 직접적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한다는 게 과연 그 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서울 살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서울에 살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집값이 비싸서 그렇지. 근데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계속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그러다 보면 집값이 더 올라요. 이 가격이란 건 사람의 심리로서 또 움직이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고 싶은 쪽과 그 팔고 싶은 쪽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팔게 하고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지금과 비슷한 정권이 들어서면 유지가 되겠지만 또 반대로 반대 정권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팔아요. 안 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이런 불일치 속에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반대로 또 지방 집값은 지지부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공급책이 없는 한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또 용적률 이런 걸 시장에 맡기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대신 그 규제를 완화해 준 거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할 거잖아요. 그 상승된 가격을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또 신규 공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란 걸 배웠고 이 세 곳에 해당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계셨다면은 중과세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주택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계시면 또 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세 곳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걸 꼭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고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기회를 좀 더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여기까지.